아까 전에 그 생태 통로 사례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섬에 그 뭐 홍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대이동을 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걸 막아놨네, 통로를.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깔려 죽는다 이거지. 크리스마스 섬이 어딨나요? 여기 있네. 크리스마스 섬이 여기 있네요, 여기. 호주는 아니구나. 뭐 인도네시아에 더 가깝네. 하여튼 여기에 홍게들이 요런 애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산란지로 이동할까요? 네. 하여튼 이렇게 많아. 무시무시하네. 이 이동하다가 깔려 죽는다고 여기.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펜스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따라와 가지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생태 통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죽으니까. 얘가 여기 있네. 골프장이네요, 골프장에. 엄청 많네, 홍게. 와, 저렇게 많네. 다 죽겠다, 이제. 열차에. 근데 저런 사례들도 있고, 이건 벨기에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까 보니까 많대요. 그 전까지는 이것까지 설치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거 설치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거북이가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의 거북이 터널이네. 이거 없으면 여기 끼어가지고 죽겠지, 이러다가. 요런 것도 필요하고, 뉴질랜드에도 펭귄이 있네. 뉴질랜드에 펭귄, 블루 펭귄이래. 꼭 남극에만 펭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뉴질랜드에 펭귄이 있네요. 이런 통로 있고, 여기는 독일의 아우토반이네. 이렇게 있습니다. 저런 게 없으면 지나가다 죽으니까. 요거는 원래 다람쥐 통로인데 얘네가 지금 뭐 이렇게 장난치는 것 같아. 얘네들은. 이거는 곰이 지나가는 통로. 도룡뇽, 뉴질랜드 도룡뇽 터널. 코끼리, 케냐의 코끼리 터널. 이건 희한하게도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벌 통로가 있어요. 벌 통로가 있네. 희한하게. 희한하죠. 요거는 뭐지? 요건 개구리가 여기로 지나다니. 개구리 터널인가봐요. 두꺼비 터널이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생태 통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니네가 뭐 공무원이 됐다, 뭐지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데 취직했다, 그러면 생태통로 건설해야지 도로 허가 내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알고 있어야지 뭘 하겠죠. 생태통로를 안 하면 도로 허가 안 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겁니다. 자, 생태계와 환경, 그 생물 다양성이 엄청 중요한데 그 생태계와 환경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몇 쪽인가요? 이게. 하여튼 리뷰를 해보면, 잠깐만요. 자, 지구 복사 평형.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흡수한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거를 복사 평형을 이루어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기온 말하는 거죠. 대부분 15도씨 정도,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를 유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 이제 복사 평형이라고 하고,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가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기체에 흡수되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지구를 보온하는 현상,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온실효과는 이제 좋은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온실효과 없으면 너무 추워요, 지구가. 뭐 영하입니다, 영하. 평균 기온이. 온실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건 지구온난화야. 근데 지구온난화는 나쁜 거죠.
온실효과는 좋은 건데 지구온난화는 이제 점점 온도가 상승해서 기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대기 대순환,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인데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3개의 순환이 형성되는데 이거를 3개의 순환 세포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순환 세포라고도 얘기해요. 3개의 순환 세포를 구성한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겠지만 뭐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어렵거든요 사실. 자, 설명 또 하겠지만 다시 좀 제대로 보면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야 이거 할 때. 태양빛이 나란하게 오잖아요. 나란하게 오다 보니까 극지방은 빛 에너지 더 많이 받아요. 수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위도로 갈수록 빛이 이렇게 비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저온이 되고 여기 고온이 되는데, 잘 봐요. 요 표면이 데워지면 여기에서 공기가 상승을 할 거야. 상공으로. 이해가요? 상공으로 상승을 하겠죠? 이거 좀 어려워서 여러 번 설명하려고요. 상승해. 그 다음에 이렇게 퍼져 나가. 이렇게 그러다 식으면 다시 내려와요. 식으면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온 애가 여기 이제 여기 고기압이 되는데 여기 고기압이 됩니다. 고기압. 요 고기압이 되는 애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다시. 이런 순환이 일어나요. 이런 순환.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위에 거보다 아래 거예요. 아래 거가 지표면에 흐르는 거잖아. 응? 이게 원래는 그냥 지구가 자전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자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개의 큰 순환이 일어나요. 여기서 올라가서 저기 가가지고 식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자전을 안 하면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요. 자전을 안 하고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얘가 공기가 이렇게 내려올 때 원래 자전을 안 하면 그냥 북풍이야. 무조건 북풍. 근데 이게 북동풍으로 바뀌잖아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얘가 약간 오른쪽으로 휘는 힘을 받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0에서 30도 사이에는 북동풍, 무역풍이라고 해. 북반구는 북동풍이고 남반구는 남동무역풍인데, 아무튼 요 바람은 무역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보면 여기 차가울 거 아니야. 여기 극지방의 공기가 내려가 하강이겠죠. 하강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 이렇게 여기서도 그냥 북풍이 불어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에서 부는 동풍이다 라고 해서 극동풍이라고 해요. 극동풍이 붑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우리 더 중요한 건 여기 30에서 60도 사이인데, 잘 봐. 여기 내려오죠? 그럼 여기도 따라 내려와요. 따라 내려옵니다. 이거 간접순환이라고 하는데 따라 내려옵니다. 여기 올라가죠? 그럼 여기도 올라가요.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원래 남풍이 불어야 돼.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휘는 전향력이 있어서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남서풍이라고 할 것 같지만 이거를 편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편서풍. 위도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붑니다. 편서풍. 둘 다 편서풍이에요. 남반구도. 그래서 무역풍이랑 극동풍은 동풍이고요. 동풍이고 어찌됐건 동풍이고, 편서풍은 이제 서풍이에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 여기는 동풍이고 여기는 서풍이고. 요거를 이제 대기 대순환이라고 해요. 지상에서 부는 바람은 이제 극동풍은 뭐 위도 60도에서 90도 사이고, 편서풍이 우리나라죠. 30도에서 60도 사이고, 무역풍은 0에서 30도 사이.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전. 이런 거 나오면 또 어렵죠. 역학적 에너지 보전.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는 위치라고 써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부터는 포텐셜 에너지를 씁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뭐 이게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가 달라서 잠재적인 에너지가 생기는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뭐 어느 가수가 포텐이 터졌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잠재성이 발휘됐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아무튼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이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유 낙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런 거 다 생각은 그냥 마찰이나 공기 저항 없다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자유 낙하하는 애는 점점 빨라져요. 이렇게 이거 이제 다중섬광 사진인 거 아시죠? 이동거리가 빨라지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고,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이 둘을 합친 거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줄어든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던져 올린 물체에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뺀 것만큼 더해주니까 이제 똑같은 거죠. 근데 저게 이제 뭐 공기 저항이 있으면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존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도 전체적인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바뀌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은 다 합친 에너지는 일정하다.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 에너지 절약해야 되는 까닭. 이거 다 중학교 과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열 에너지가 주로 다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퍼져 나가, 주변으로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퍼져 나가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만히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쓰려면 다시 유용한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야. 어려운 작업이 필요한, 발전 과정 필요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야. 전기 에너지나 뭐 화학 에너지라던가 뭐 이런 건 줄어드니까 그런 걸 아껴라 이거죠. 전기 에너지 아껴라 이런 겁니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236쪽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앞에랑 좀 이어지는데 그래도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태계는 하나의 생명체 개체가 요런 애 같은 종끼리 모여있죠? 이걸 개체군이라고 해요. 개체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군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개체군들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하고, 군집이야. 근데 요거는 이제 생물들이기 때문에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생물이고 생물. 생태계는 생물적 환경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있는데 그 비생물적 환경 요인까지 다 합쳐가지고는 그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거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이런 하나의 커다란 체계이다. 생태계. 체계라는 말이 이제 시스템이라는 말인데 하여튼 시스템이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있고, 비생물적 요인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이 있고요. 생물적 요인은 생물이죠, 생물. 근데 생물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하잖아요. 얘네들은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하는 거고요. 생산자는 광합성에서 스스로 양분을 얻는 거죠. 식물이나 식물 플랑크톤 등이 있다. 소비자는 사실 식물 플랑크톤은 식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 플랑크톤은 식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생 생물에 더 가깝고요. 이런 애들은 원생 생물이나, 물론 이제 남세균 이런 애는 세균류가 있는 거지. 아무튼 얘는 그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에 떠가지고 작은 그런 부유 생물들인데, 하여튼 광합성을 하는 그런 작은 생물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니까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는 거예요. 동물 플랑크톤은 뭐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던가 이러는 거야. 초식동물, 육식동물들이 있다. 분해자는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습니다. 세균이나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애들이 아니야. 이런 애들은 죽은 생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얘네가 살아있는데 막 뭐 와가지고 잡아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죽은 나무 있는 데에서 버섯이 피어나. 살아있는 나무에서 가끔 피는 거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일부분이 죽은 거예요. 가지 일부분이 죽은 겁니다. 버섯이나 세균이나 곰팡이가 없으면 지구상의 그 사체로 넘쳐나는 거죠.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서로 상호 관계로 유지가 되는데, 이것도 다 요 용어가 있습니다. 1번은 요렇게 영향을 주는데, 그런 용어는 빠졌나 보네. 뭐 요렇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를 원래 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안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얘네가 영향을 주는 거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하긴 해. 근데 생산자나 소비자 뭐 이런 생물적 요인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거는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상호작용. 그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자,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데, 뭐 읽으면 아시겠죠, 그렇죠? 뭐 기온이나 토양에 영향을 주는 거. 생물적 요인이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다. 낙엽이 원래는 생물이었던 애지, 걔가 분해되어 토양에 비옥해진다. 자, 이 지유류는 이제 그 뭐 이끼 같은 거예요. 이끼 같은 게 바위에 달라붙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여튼 어떤 되게 황폐화된 어떤 데가 있어. 뭐 영화 같은데 이제 뭐 미래 도시 같은 거 보일 때, 일단 도시가 원래 아스팔트가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풀 못 자라잖아. 토양이 없으니까. 근데 지유류는 이렇게 달라붙어요. 지유류. 그래서 산성 물질이 나와서 암석을 풍화를 시킵니다. 그럼 조금씩 부셔. 조금씩 부셔서 그 토양이 생겨. 그러면 거기에 이제 풀 같은 게 자라. 조금씩 토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유류가 먼저 그런 일을 해줘. 개척자가 되는 건데, 지유류가. 식물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이건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 준 거고, 지렁이가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토양이 숨 쉴 수 있게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개구리 개체수가 증가하자 메뚜기 개체수가 감소했다. 개구리가 잡아먹으니까 메뚜기를. 1차 소비자는 생산자 먹는 거 아시죠? 2차, 3차는 이제 동물을 잡아먹는 거고. 자, 근데 이게 생태계가 어항 이런 것도 생태계라고 보는 겁니다. 어항도.
열대우림, 사막 이런 거 생태계고, 농경지 이거 생태계로 봅니다. 공원 이런 것도, 저수지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생태계로 봅니다. 자, 생물과 환경의 관계. 요거는 좀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마시고 이게 책에 써져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책에 써져 있는 대로 좀 해 주시고, 자, 빛하고 어떤 생물하고 영향이 있냐. 빛의 세기가 세면 요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잎 자체가 두꺼워져요. 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강한 빛을 잘 적응한 식물이 자라고, 아래쪽에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자라는데, 이거를 이제 그 약한 빛에 적응한 애들은 울타리 조직이 얇고 얇아요. 빛이, 잎이. 이런 애를 근데 뜨거운 양지에 놔두잖아? 그러면 오히려 죽어요. 얘가 금방 적응하지 못해가지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화초 중에 창가에 놔두면 오히려 죽는 거 있어요. 뭐 스파티필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창가에 놔두면 죽어. 잎이 얇아가지고. 두꺼운 애들은 거기에다 놔둬도 되는데, 요런 사례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잎의 두께가 달라지는 거고. 근데 이제 한 식물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한 식물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 한 식물도 그럴 수 있고요. 요건 이제 적응한 식물의 예죠. 이거는 이 둘은 둘 다 빛의 세기에 따른 생물에게, 이제 빛의 세기가 생물에게 준 영향이고, 아까는 세기였다. 지금은 파장, 빛의 파장. 파장이 빨주노초 파남부의 그 요게 파장이죠. 요게 파장. 파장이라고 하는 건 원래 진동할 때, 한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가 파장이잖아요. 자, 아무튼 파장이 크면 적색광이야. 중간이면 황색광, 파장이 짧으면 청색이에요. 근데 빛이, 파장이 짧은 애가 더 깊숙이 들어가요. 파장 짧은 애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간색 빛은 여기까지 한 20m 깊이까지만 도달해요. 빨간색 빛은. 잘 봐요. 20m까지만 도달하는데 여기는 녹조류는 20m까지만 자라요. 녹조류는 빨간색 빛, 적색 광을 광합성하는 데 쓰는 애들인 거야. 적색 광을 주로 흡수하는 애들. 그러면 왜 녹색으로 보이냐면 걔는 흡수해서 쓰는 거고 나머지는 반사를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녹색 잎이잖아. 이 그 잎들이. 그거는 녹색은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해가지고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녹조류가 20m 깊이까지만 사는 거는 빨간색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갈조류는 한 40m 깊이까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홍조류는 이제 청색을 주로 흡수하는 애야. 홍조류는. 적색광은 녹조류가 흡수하고요. 청색광은 홍조류가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청색을 주로 쓰고 그거 반대되는 색깔은 반사를 하는 거예요. 안 쓰니까. 홍조류는 이제 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김 잘 보면은 좀 빨간 데가 있어요. 파래김이라고 해서 약간 녹색도 있긴 한데 약간 옛날 김? 하여튼 그런 건 약간 빨간색을 띄어요. 갈조류는 뭐 다시마 같은 게 있고, 다시마가 갈조류고요. 녹조류는 뭐가 있지? 아, 옆에 있네요. 아, 파래라고 되네. 파래. 옆에 책에 있네.
자, 그래서 요거는 파장에 따른 영향을 받은 거다. 예, 녹조류는 파래나 청각, 갈조류에는 미역이나 다시마, 김이나 우뭇가사리는 홍조류가 되겠습니다. 파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김 양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40m까지도 이렇게 길게 해도 돼. 김 양식 하는데 김 양식 할 건데 만약에 뭐 파래김 양식 할 건데 뭐 40m까지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 안 자라는데 20m 깊이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1조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생식 그 시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장일 식물이 있고 단일 식물이 있습니다. 장일 식물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봄이나 초여름에 꽃을 피우는 애들, 붓꽃이나 시금치, 뭐 장미나 뭐 다른 애들 뭐 봄이나 그런 뭐 튤립이나 뭐 이런 애들 다 뭐 튤립 축제 5월에 하고 뭐 이러잖아요. 여름 초여름에 합니다. 낮의 길이가 한 16시간 정도 되고요. 밤의 길이가 한 8시간 되고 이러면 이제 붓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단일 식물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가을에 피는 꽃. 가을에 국화나 나팔꽃이나 코스모스 등이 핍니다. 가을에. 그거를 단일 식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재밌는 게 만약에 이게 중요한 게 낮의 지속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밤의 지속 시간이 더 중요한 거야. 이게 결정이에요. 16시간 동안 이러다가 밤에 잠깐 여기를 뭐 이렇게 불을 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펴요, 이거, 장애식물. 단일식물 안 펴요. 밤의 지속시간이 이 16시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약간 교란이 있죠. 빛공해 때문에 교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1조 시간하고 관계가 있다. 꾀꼬리나 종달새 주로 새들은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을 해요. 얘네가 알을 낳으면 이제 그 새끼들한테 벌레 잡아다 줘야 되잖아요. 벌레가 많이 있는데 여름이나 이럴 때 번식하는 거고, 송어나 사슴은 1조 시간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한다. 먹이 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가을에 번식을 합니다. 쟤네들은. 되셨죠? 개념 쏙쏙 한번 해보세요. 1, 2번. 네, 물 마시고 있어요. 이거 원영이 이거 숙제 해왔어요? 네. 주세요.
되죠. 같은 종 개체들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한다. 이거는 개체군이라고 하죠. 네. 생물과 환경이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개체를 군집이라고 한다. 환경하고 영향 주고받는 생태계가 돼야 되죠. 생태계. 군집은 개체군에 이 모인 거고요. 빛, 온도, 물, 토양은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하죠. 버섯, 곰팡이 생산자 아니지. 낙엽이 쌓여 분해돼서 비옥해지는 것은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토양에 영향을 주는 거죠. 바다 깊이에 따라 해조류 분포가 다른 것은 파장이랑 관계가 있고요. 계절에 따라 개화하는 식물 종류가 다른 것은 일조시간이랑 관계가 있고, 잎의 두께는 빛의 세기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온도와 생물. 자, 빛에 대해서 방금 알아봤고요. 온도와 생물. 온도는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므로 생물의 생명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네. 자, 개구리, 곰, 박쥐 등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잔다.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일조 시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온도랑 관계가 있는 거. 온도. 추우면. 자, 뭐 개구리는 사실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진짜로 자기 체온이 내려가 가지고 생명활동이 좀 덜 활발해져서 자는 거예요. 근데 곰이나 박쥐 이런 애들은 이제 먹이가 부족하면 이제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기러기, 철새, 계절에 따라 적합한 온도의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겨울에 찾아오는 철새들은 사실 주로 여기 시베리아나 이렇게 북쪽 지역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너무 추운 거야. 그러니까 좀 덜 추운 우리나라로 오는 거고, 여름에 찾아오는 애들은 제비나 뭐 이런 애들 남쪽 지역에 있는 거예요. 여름이 너무 더운 거야. 얘네 동네가 너무 더운 거야. 그러면 좀 덜 더운 데로 오는 거지. 그래서 온도에 따라 지역을 이동하는 거고요. 카멜레온, 마나쿠아 카멜레온. 이 카멜레온 종류 중에 다 되는 건 아닌가 보구나.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네요. 온도가 높으면 몸의 색이 밝아져 열을 방출하고, 뭐 흡수를 좀 덜 하겠죠. 온도가 낮으면은 몸의 색이 어두워져 열을 흡수한다. 신기하네. 마나쿠아 카멜레온. 얘야? 모든 카멜레온이 그런 건 아닌가 봐. 얘는 그런가 보네. 색깔이 바뀐가 보네. 좀 바뀌었네 진짜. 진해졌다 옅어졌다 하네. 여기 써있네요. 따뜻하면 몸 색깔이 뭐 비슷한 색깔로 바뀐다 써있네. 마나쿠아 카멜레온. 신기하네요.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요. 두꺼워. 그래서 좀 더 등치도 커. 그래야지 열이 잘 못 빠져나갑니다. 안 빠져나갑니다.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등치도 조그매요. 생각보다 엄청 조그맣습니다. 저기 뭐 에버랜드 가보면 사막류 있던데 요만해 그냥 여기가. 등치가 엄청 조그맣고 귀도 엄청 커요. 열이 잘 발산되게. 자, 그래서 뭐 털도 그렇게 뭐 막 멋있진 않네요. 얘는 되게 촘촘하게 있는데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얘는 빠져나가야 되죠. 포유류는 서식지에 따라 몸집의 크기와 귀와 같은 몸의 말단부 크기가 다르다.
귀가 몸의 말단부죠. 코도 뾰족하고요. 말단부가 더 발달되어 있으면 더운 지역에 사는 겁니다. 열 방출을 잘하기 위해서. 자, 식물 같은 경우에 이제 기온이 매우 낮은 이제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풀, 털이 나 있다 이거죠. 그래야지 그 체온 유지가 되니까. 낙엽수가 떨어지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겨울이 되면서 건조해지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온도에 따른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상록수는 잎에 큐티클증이 두꺼워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난다. 요게 이제 동백나무가 안 떨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동백나무 잎이. 얘가 이제 그 큐티클층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반짝반짝하죠. 손톱에 있는 성분이랑 똑같긴 한데 큐티클은. 아무튼 온도랑 관계되는 얘이고, 물하고 관계되는 얘. 파충류의 몸의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다. 여기 비늘로 있는 거, 비늘로. 피부가 아니라 이제 비늘로 있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달라. 이거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되어 있다. 모든 알이 다 단단한 껍데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양서류 알이라던가 뭐 물속에 있는 그 뭐 물고기 알 뭐 이런 거는 그냥 투명한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수분 빠져나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파충류나 조류의 알은 그냥 놔 놓으면 이거 물 다 빠져나가서 이거 말라 죽을 거 아니야.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다. 곤충의 몸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다. 키틴질은 바깥쪽에 큐티클층도 있다. 마찬가지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수분 손실 최소화. 포유류는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 오줌으로 나가는 수분량을 줄인다. 뭐 사막쥐, 사막 캥거루쥐, 뭐 요런 애들은 되게 진한 오줌을 놓는다 이거죠. 수분 손실 최소화하는 거고. 식물의 적응. 자, 대부분 육상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근데 요거는 뭐라고 뭔 상관이냐면,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줄기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돼? 물을 잘 끌어올리죠. 물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거. 물이 적은 데 있으면 뿌리가 더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물이 적은 데 있으면. 뭐 해바라기, 민들레 뭐 이런 거. 물에 사는 식물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물이 많으면 그런 뿌리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진 않아. 근데 이제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떠서 살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통기 조직은 이제 거기 이제 공기들이 채워져 있는 조직인 거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은 저수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되게 뚱뚱해요. 그런 거를 이제 다육식물이라고 하죠. 얘도 이제 그 선인장도 뚱뚱하잖아. 거기 물이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잎이 가시로 변해 수분 증발을 맡는다. 요게 다 잎이었다라고 쳐봐. 잎이었어. 그럼 다 날라갔겠지. 어렵사리 흡수한 게 다 증산작용으로 날라가 버리겠죠. 가시로 변해 있고, 가시로 변하면 이제 동물한테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도 있긴 하죠. 이런 거는 물하고 관계 있다. 물. 토양과 생물. 자, 토양은 생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요. 무기염류, 공기, 수분 함량 등은 생물 생활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예가 있다 이거죠. 토양의 깊이에 따라, 토양 함량에 따라, 공기 함량에 따라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세균이 호기성 세균이 있고 혐기성 세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곳에서는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깊은 곳에서는 혐기성 세균이 살아. 왜냐면 공기가 여기까지 막 들어가질 않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이 살아요. 근데 이거를 토양에 대한 영향으로 꼽아주세요. 이거를 뭐 공기에 대한 영향으로 꼽지 마시고. 지렁이, 두더지, 이런 거는 이제 통기성을 높여 산소가 필요한 식물과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하여튼 얘네가 뭐 토양을 파니까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토양 속의 미생물은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에게 영향을 제공하거나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하여튼 요거는 토양에 관한 예다. 자, 공기와 생활.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살면 적혈구가 많아요. 적혈구가 많습니다. 고산지대에 올라가. 그러면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산소랑 결합을 해서 적혈구가 날라주잖아요.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적혈구 숫자가 늘어나야 돼. 그래서 적혈구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고산병 걸리는데 좀 적응이 되면은 그 사람도 적혈구가 많아져요. 적응이 되는 거고요. 공기는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이용된다. 그 다음에 나무는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한다. 뭐 이거 뭐 피톤치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피톤치드인가 피톤치드인가. 이런 결과 주변 공기 성분이 변한다. 약간 냄새가 다르잖아. 나무가 이제 그런 물질을 분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는 영향을 안 주는 정도니까 괜찮은 거지. 어떤 영화에서는 무슨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다 죽는데 막 알고 보니까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균 물질을 내보내는 거였어. 영화 이름 뭐지? 그래서 막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가만히 있다가 죽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원인이 보니까 나무 때문에 그런 거였어. 인간과 생태계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자, 개념 쏙쏙 또 한번 풀어보십시오.
됐어요? 됐어요? 온도는 영향을 주지만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아니지. 식물한테도 이제 뭐 식물한테도 영향을 주죠. 뭐 낙엽이 떨어진다던가 생물이 온도에 따라 적응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생물의 물질 자체의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아, 어렵네. 맞아요. 근데 이거 배웠어요. 앞에서 효소가 이제 체온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거 배운 적 있습니다. 육상동물은 몸속의 수분을 잘 증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였다. 아니지. 이제 보존을 해야지. 보존을. 응? 뭐 껍데기가 뭐 있다던가 비닐로 덮었어야 된다던가 키틴질로 되어 있다던가 뭐 얘가 뭐 식물이면 모르겠어. 식물이면 뿌리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계속 수분을 공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동물들은 안 그렇죠. 육상동물은 특히. 토양 속의 미생물은 죽은 생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한다. 뭐 맞는 의미이긴 해. 양분을 제공한다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뭐 얘가 직접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토양으로 이제 분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식물을 통해서 제공이 되긴 하겠네요. 그게 무기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공기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혀 아니고. 자, 철새는 계절에 따라 살기 적합한 지역을 이동하는 것은 온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분이랑 물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물. 고산지대 사는 사람은 산소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공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토양이죠. 토양. 자,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자, 인간도 뭐 써야 되나? 생태계의 구성요소. 생태의 구성요소이므로 생태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24쪽부터 뭐 여기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 숙제를 좀 더 내줍니다. 240이군요. 240쪽에서 243 1등급 도전하기까지 숙제 수고 많았습니다.